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학의 숲 274회 이처럼 사소한 것들 Small Things Like These 클레어 키건의 소설을 소개해드릴 저는 조은미입니다. 문수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클레어 키건 소설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맡겨진 아이를 했죠. 포스터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거 맡겨진 아이 한번 했는데 맡겨진 아이 영화가 나왔길래 관심도 갖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제 친구들 주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또 책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작가를 한 해에 또 하기가 쉬운 일이니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또 책이 이제 영어 책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이제 영어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라고도 해서 저도 영어로도 한번 보고 한글로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긴 한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고요.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한다고 벗어나지는 않았겠죠, 다행히. 예,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면 작품이 간결하면서도 이 클레어 키건의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고 명확하다. 말을 많이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적게 말하면서 많은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단편의 대가들과 비교. 이게 이 책이 단편 소설은 아닌데 약간 중편쯤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장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마 잘 읽으셨을 것 같아요. 쉽게 힘들지 않게, 그죠? 다들 책은 그래서 편하게 읽으셨을 것 같고요. 아직 안 읽으셨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아일랜드의 작가죠. 아일랜드 작가고 68년생, 여기 또 68년생들 좀 계신데 68년생 아일랜드 유클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는 가족의 막내로서 태어났고요. 17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열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문해 창작을 지금은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책이 많지 않아요. 총 4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권을 했지 않습니까? 2권째를 하고 있죠. 특히 맡겨진 소녀는 2010년도 거였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그 후로 한 10년쯤 더 지나서 2021년 작품입니다. 그 책은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경이 1985년도에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딱 이제 책 속에 85년도라고 이제 명명이 돼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시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보면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가잖아요. 이민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의 가족, 빌 펄롱의 가족이 보면 아이들을 잘 먹이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만큼 또 주변에 보면은 부모의 돌봄을 못 받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썩 이렇게 잘 살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배경이 그려집니다. 아일랜드 저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아일랜드 가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도 맡겨진 아이 때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 배경에 이제 이니셜인의 벤치라는 영화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그 영화 보니까 아일랜드를 되게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보면 책이 안 어렵다는 게 이 책의 앞에 작가가 이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를 명료하게 합니다. 이게 보면은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꽤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어떤 이제 같은 이름과 시설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어떤 인권 유린과 학대와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종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해서 착취해서 돈을 벌고 또 이제 인권 유린을 하는데도 그거를 알면서도 일테면 공동체, 사회에서는 묵인하는 그런 게 있었고, 작가가 뒤에서 덧붙이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책 뒤에 보시면 1996년에 아일랜드의 마지막 막달레나 세탁 수거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설에서 은폐, 감금, 강제 노역을 당한 여성과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적게 잡으면 10,000명이고 30,000명이 더 정확한 수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굉장히 이제 인권 유린했는데, 항상 동서고금을 만문하고 인권 유린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노동 착취 이런 데는 항상 뭐 아이들이나 가난한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뭐 여성이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없죠. 이런 정도까지는 없는데, 저는 글쎄 뭐 옛날에 삼천교육 때 뭐 그런 게 있었죠. 형제복지원. 아 맞아요. 형제복지원. 한국도 많네요. 그것도 한개더 있어. 형제복지원 말고 또 있죠. 도가니는 그 장애인 학교고, 예, 학교에서의 형제복지원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또 하나 또 알려졌는데. 형제복지원 말고 또 그만큼의 규모로 그게.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뭔가 알려지지 않고 되게 그 안에서 학대를 한다는 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종교 권력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학대한다는 거는 되게 무시한 거. 하긴 그 뭐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꽃동네는 괜찮았던 건가요? 꽃동네. 네, 음성 꽃동네 그것도 보니까, 예? 약간 이슈가 거기는 없었나요? 거기도 가끔씩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근데 형제복지원은 확실하게 그것도 좀 다르고, 어쨌거나 뭐 삼천교육대도 그렇고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굉장히 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뒤에 설명도 보면,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지만, 막상 잡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 박 기사님 조심하셔야 돼.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쵸? 박 기사님 같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위험했죠.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른 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사람도 잡아갔대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 어딘가에 감금돼서 하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소녀가 자기를 감옥에만 데려다 달라. 왜냐고 물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지. 죽을 자유조차도 없는 거죠. 예, 이 책을 해서 2021년도 출간됐고, 22년에 그 오엘상 소설부문에서 상을 받았고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는 아일랜드의 한 도시 사는 빌 펄롱은 딸이 5이에요. 우리 집처럼. 네, 딸만 5 가장인데요. 석탄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석탄 판매상이고, 그러니까 사실 다 이때는 집집마다 다 석탄을 쓰기 때문에 석탄은 이제 고정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고, 그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이제 15살에 이 빌 펄롱을 낳았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잘 해서 미세스 윌슨이라고 윌슨 부인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잘 자랐고,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즈음인데 이제 석탄 배달을 갔다가 수녀원에서 그 비참한 처지에 나온 노인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좀 충격을 받죠. 뭐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도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거는 앞에서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다나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라고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이게 킬리안 머피 이 배우 많이 본 배우죠. 영화의 얼굴. 다음 11월 달에 영화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이야기는 좀 짧은데 근데 뭐 영화로 각색하면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도 붙이겠죠. 붙일 텐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약간 영화적이다, 영화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고 곧 개봉 예정이니까 나중에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을 또 조금 보시면 여기 이미지야. 그래서 이렇게 영화 속의 이미지입니다. 빌 폴롱이 있고 그리고 되게 착하죠. 그리고 싱글맘 이제 엄마가 이제 나왔는데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말을 안 해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아빠가 누군가 궁금하고 우리 경화쌤도 역시 꼭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까지도 궁금해했죠. 정답 나와 있는데 그쵸? 정답이라고 나와 있나요? 거의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폴롱의 와이프는 뭐 살림 말씀하고 전형적인 좋은 아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애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알린이 있고 딸들 잘 자라고 있고요. 폴롱 엄마는 그래서 미세스 윌슨. 저는 이 번역이 약간 좀 이게 특히 영어도 읽으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 싶은 게 이를테면 미세스 윌슨이라고 미시즈 윌슨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이렇게 윌슨 부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스 윌슨 또 미시즈 케호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을까? 우리 보통 합성의 그 미시즈 로빈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미시즈 로빈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수녀 원장은 어쨌거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되게 권위적이고 막강한 파워를 딱 가진 그런 세력이죠. 그렇죠? 수녀 원장 같은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요? 뭐 많은 영화나 이런 뭐 다른 작품도 나오지만 저는 갑자기 지금 미리 생각했던 거 아닌데 옛날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데서 수간호사 그러니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혹시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수배서도 한번 했어요. 예, 거기서 보면은 이게 잭 니콜슨이 정신병자로 나오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할까 막 하는데 그리고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간호사죠. 그래서 수간호사와 잭 니콜슨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되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그려지는데 아마 수녀 원장이 바로 그 정신병동의 수간호사처럼 딱 이제 수녀원을 통제하고 이렇게 세탁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발제는 책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 여기를 보면 저한테 되게 좀 이렇게 곱씹어 보는 문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첫 단락이어서 여기는 가져만 와왔어요. 보시면 책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번역이랑 좀 비교를, 그러니까 문장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문장이 어떤 식인가라는 느낌을, 물론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도 보시면 문장들이 그렇게 길지 않고 단어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도 이런 느낌이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봤는데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In October, there were yellow trees. Then the clocks went back the hour, and the long November wind came in and blew and stripped the trees bare. In the town of New Ross, 그러니까 책 보시면 in the town of New Ross, chimneys threw out smoke which fell away and dripped off in hairy drawn-out strings before
제가 잘못 썼나요? Before dispersing along the quays, and soon the river below, dark as start, swelled up its rain. 그 dark as start, 흑맥주가 이렇게 자기 거예요. start, dark as 흑맥주처럼 검은 이렇게 배로 강이 이렇게 비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뒤에 보니까 작가가 이렇게 약간 강에 이렇게 비에 강물이 뿜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임신한 여성의 몸 이런 거를 약간 좀 연상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문장들이 되게 다 공감이 가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다들 우리가 뭐 엄청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빌 펄롱도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빌 펄롱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는 이를테면 뭐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이가 이제 40대, 근데 저만 해도 40대보다 훨씬 넘었는데, 생각해 보면 40대가 되게 젊은 나이인데, 빌 펄롱의 입장에서는 40대 이제 5딸을 둔 40대 가장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한 중년쯤 살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비록 기분이 심란해지기만은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면서 한번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나간 날은 다 돌아오진 않지만 좀 이렇게 회상도 할 수 있고, 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땠지, 우리 엄마는 어땠지, 이런 얘기를 그래도 회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은 좋은 삶인 것 같아. 너무 힘들거나 현실에 당면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것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빌플럼을 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자기 역할에 막 이렇게 묶여서 살다 보면 이게 다 뭘까? 뭐 때문에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뭐 하루 종일 막 출근하시는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누굴 돌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이게 다 무슨 뜻일까? 그리고 여기서도 일, 그리고 끝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에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자면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또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일 것 같아. 물론 조금 더 여유 있게 룰루랄라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말 끝없이 일하고, 그리고 이게 1985년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노동 강도가 물론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엄청 있죠. 그렇지만 좀 덜 하긴 한다 해도 계속 진짜 하드 워킹 해야 되고 막 일하면서 끝없이 뭐 그런 것 치면 옛날보다는 근로 조건이라든지 사람들은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 사회만 해도 많이 양극화가 돼 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빌 펄롱의 이런 생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책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이제 막달레나 세탁소, 그러니까 수녀원에 감금되어서 세탁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금돼 있는 소녀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소녀가 굉장히 소녀들이, 거기 있는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한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묘사가 보면 하다못해 막 이렇게 뭐 체벌하면서 감금해버리고, 되게 머리를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막 그런 것들. 머리 자르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작가라는 건 되게 어떤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자기 뭔가 배설물도 소위 이렇게 똥오줌도 옆에서 싸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리가 막 함부로 잘라진 묘사를 했을 때 사실 여성들한테 머리를 그냥 막 난도질 해버리는 거는 또 굉장히 어떤 자존감을, 여러 학대 유형 중에서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전혀 좀 이게 맥락은 안 맞지만, 어렸을 때 저는 엄청 시골이어서 머리가 이제 어린 소녀였을 때도 이렇게 머리를 항상 짧게 자르잖아요. 짧게 자르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머리에
이가 많잖아요. 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허 사장님은 저보다 조금 더 도해지어서 그런 거 없었나? 그 저기 DDT 있죠. DDT 뿌려봤어요? 서울에 살아가지고 DDT 저는 하여튼 머리에 DDT 뿌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응? 석회라고 했어요? DDT 맞아. 그러니까 이를 잡으려고 어쨌거나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에 그거 DDT도 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번은 어쨌거나 엄마가 이제 이게 뭐 많으니까 이가 많으니까 이제 석회가 많으니까 이제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자르고 뒤를 싹 이렇게 면도를 하듯이 바싹 잘라버리니까 그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 싫게 싹 밀어버리고 깡청하게 해가지고 막 약 뿌리고 하니까 그 나이에도 나름의 여성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할 때인데 머리 이렇게 하니까 싫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그게 떠오르네요. 네, 이 빌 펄롱이 책을 보시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떠나죠. 근데 물론 그냥 살다가 떠나도 다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쵸,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이제 그 빌 펄롱은 조금은 간간히 가끔씩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은 다른. 그래서 왜 사람들은 여기 보면 문장에 왜 펄롱은 다른 남자들처럼 미사 마치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쉬고 즐기고 저녁 배부르게 먹고 불가에서 신문을 보다가 잠들 수 없는 것일까? 이게 보통 사람들과 일 막 하고 나서 그냥 뭐 맥주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편하게 자고 신문은 아마도 보수지를 보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로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왜 그냥 그거를 딱 자기를 맡기고 그렇게 즐길 수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빌 펄롱이 그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약간은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삶에 대해서 꼭 느끼거나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그 자란 환경, 태어난 환경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우리 경화쌤이 궁금해했던 오래 기다린 진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드 얘기를 하다가 닮았네요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디 찾아갔는데 이웃이 닮았네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건 더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주고받는 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이게 다 이게 보통의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두 번째 문장 보면 주고받는 것을 적절하게 맞추어 균형 잡을 줄 알아야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하고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알았고 왜 어떤 집에서 받은 사탕 따위 선물을 다른 더 가난한 집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빌이 착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달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데들은 바로바로 석탄값을 자기네 집에 이제 연탄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되게 가난하고 떼국물이 쩌르르 흐르고 그러게 하겠죠. 우리 옛날 모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은 어쨌거나 자기가 자기 가게가 있으니까 석탄 가게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좀 사는데 또 가면 크리스마스쯤이니까 여기저기서 사탕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호의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배치표시를 한 건데 이제 사람이 좀 적절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맞추면서 사는 게 보통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펄롱의 선택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바깥에는
눈도 내리고 뭔가 이제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 전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내와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구워지고 따뜻한 차가 있는 집안으로 얼른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고 폴롱이 이제 결심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소녀한테 도움을 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을 건널 때 검게 흘러가는 흑맥주라고 해서 흑맥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 사람의 삶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이제 빌 폴롱이 생각할 때 강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그냥 흘러가니까 그래서 벨로강이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드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갔다는 사실이 보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떨 때는 글쎄요 돈이 있으면 자유로운가요? 또는 어느 정도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나?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어느 책 읽을 때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자유로운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 자유로울까? 근데 이제 더더욱 옛날에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저기 할 때는 자유롭지 않겠죠. 삶이라는 게. 네. 그리고 남을 돕는 것 이게 이제 폴롱의 가장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거의 뒷부분인데요. 이사벨 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귀여워요 아이가 말했다라는 부분. 보이나요? 앞에 잘 안 보이세요? 못 찾았어? 예, 열심히 좀 읽어보세요. 선생님 읽으세요. 내가 찾을게요. 그냥 제가 읽을까요? 네. 귀여워. 들리고 들리니까 어쩔까 싶어서 읽어주실래요? 귀여워요 아이가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폴롱이 기운을 돋웠다. 조금만 가면 집이야.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폴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도와주는 아이를 선택한 그랬을 때, 그 이제 수십 년의 날들을 평생은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뒷부분에 최악의 사항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점은 너머에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했던 일은 지나.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사벨 쌤 이제 막 쓰시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악은 넘어갔어. 왜냐하면은 최악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반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거를 선택하지 않는 게 최악인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섰으니까 이미 최악은 이미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이렇게 다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문장들은 이런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 권력의 횡포라는 것은 사실은 새롭지도 않은데, 새롭지도 않은 건데,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현대사에서도 계속 종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세탁소라는 것을 하면서 인권유리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횡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캐호 부인이 그러죠. 이렇게 다 이제 연줄이 다 있으니까 괜히 허튼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벌써 이제 빌 펄롱이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벌써 그 조그만 마을에서 다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저항하기 힘든 건데 그거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감수하고 타인을 돕는 그런 이제 펄롱의 용기. 사실 소설에서는 작가는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해서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살면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 그 수녀 원장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딸들 우리가 하는 학교에 와서 다녀야죠. 애들 저기 합창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딸들 잘 키우려면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압박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또 자식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식들이 혹시 손해볼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아이를 하나 키웠지만 학교만 해도 옛날에 저희 때는 촌지는 없었어요? 촌지 있었어요? 있었죠. 더 심하지. 그랬나요? 제가 안 했나 보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진짜 심했는데. 반장, 저도 우리가 반장 몇 번 해서 반장 엄마였어가지고 무슨 스승이라 하면은 꽃다발 제가 마련하고 이런 것 정도는 했는데 봉투?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안 좋은 관행 이런 거를 참 이제 깬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꽃을 할 때도 꽃을 해오라고 딴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꽃 사가래. 근데 저도 직장을 다닐 때인데 무조건 이제 반장 엄마나 임원 엄마는 무조건 몇 번 학교를 가야 돼. 근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가 반장이니까 선생님이 반장한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좀 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들도 작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애가 손해볼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광선쌤이 다른 독서 모임에서 이 책 읽었다 하면서 거기 보니까 발자신 분이 가족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핏줄만 가족인가 하면서 이제 윌슨 부인, 미시즈 윌슨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윌슨 부인이 핏줄이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빌 펄롱을 그래도 잘 돌봐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한 미천 떼어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롱이 소녀를 데려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과 같이 키우겠죠. 딸들과 같이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난리. 와이프가 아이린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앉아서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그 문장이 되게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몇 박 며칠도 하겠죠. 하겠죠. 충분히. 근데 펄롱이 앉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이번 거는 하고 말기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이제 펄롱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데, 돌봄이라는 키워드도 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이제 어떤 돌봄을 나눠준 거, 상호 돌봄, 어떤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해보았고요. 아무튼 빌 펄롱을 해서 되게 착한 사람이고 이제 용기를 낸 사람인데, 그냥 문득 이 빌 펄롱을 생각하다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보면은 이제 매형 떠오르죠. 부처님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가 위대한 유산을 이 자리에서 검색해보니까 매형 이름을 찾아오려고 검색하다가 우리가 2012년도에 지우가 발제했더라고요. 위대한 유산. 근데 그 발제 자료에 보니까
이 그 피베 매형 주인공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인 피베 매형에 대해서 피베 매형으로 그 조는 순수하고 착한 시골 대장장이다. 그래서 피베 친구로 보호자로 있어주고 정신적 지주였다. 그래서 우직한 하층계 계급이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건강한 민중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조에 대해서. 근데 그 약간 조랑 연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로강, 저희가 일하는 데가 여기가 우리가 앉아있는 데가 석간이고 제가 일하는 데가 한강이기 때문에 강이 나오면 반가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이 바꾸는데, 사실 이 강이 계속 일단은 학대받은 소녀들이 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펄롱이 봤을 때 강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강이 되게 뭔가 이 주인공이나 인물들의 어떤 심리,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배로강은 190km의 강이래요. 아일랜드 남동부로 흐르는 강이래요. 어쨌거나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어찌 보면 뭐 다 느끼셨겠지만 이 소설의 주제는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위해 용기를 내는 일의 어떤 숭고함이랄지, 종교의 비인간성에 맞서는 한 사람의 용기와 선의에 대해서, 또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문습은 한 달 뒤쯤 할 것이고, 책은 처음 들어요. 사실 클라우디아 피네이로의 엘레나는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